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에서 영어 가르치고 있는 영어 강사 윤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여기 써있듯이 저는 좀, 제 소개를 잠깐 좀 드리자면, 마스크 쓰고 해도 될까요? 아니, 살짝 벗어도 될까요? 쓰고 할까요? 예. 벗어도 될까요? 예, 반만 걸치고 할까요, 이렇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좀 거리 있으니까, 네. 6월 평가원 오늘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앞서서 제 소개만 좀 잠깐 드리고, 말씀드리면은, 대치 예성, 그리고 대치 명인, 그리고 나다어, 그리고 엔서하고 네어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어렸을 적에 저는 좀 영어를 가르치게 된 게,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다가, 초등학교 공부가 너무 빡세다. 그래서 영국으로 도피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농담인데, 네, 어려울 리가 없죠, 초등학교 공부가. 어쨌든, 갔다가 와서 영국에서 왔다가 중학교 공부하다가 또, 너무 공부가 어려워서 또 도피 유학을 또 미국에 잠깐 갔었습니다. 그래서 딱 돌아와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저도 돌아오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너도 수능 등급에 쪄들어 살 것이다, 오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냥 와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제 팜플렛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막 영어 하는 거 보시면은 쟤는 특기자일 것 같다 라고 하시는데 저도 수능 보고 서울대에 들어가가지고 영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능 강사가 되게 되었고요. 네, 거기까지가 제 소개인 것 같고, 오늘은 이제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드린 자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이제 새빨간 팜플렛이 하나가 있고, 하나가 6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써있는 수능 대비 6월 모의고사 분석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 살짝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분석본을 이렇게 어머님들하고 자세하게 볼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로만 볼 거냐면 그냥 앞에 있는 부분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반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공부를 하면 될지 그 정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6월 평가원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였을까 학생들도 있는데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은 쉬웠나요? 쉬웠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네. 이게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한 7.8% 1등급 비율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9월 가니까 5%대, 그러다가 이제 수능에서 한 7, 8% 사이에 한 8% 정도 나왔었거든요. 7.8%. 근데 이번에 예측을 하는 바로는 8% 정도가 1등급이 나올 것이다. 수능에서 항상 이제 평가원에서 원하는 건 한 10% 정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살짝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그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재수 학생들은 어쨌든 조금 EBS의 중요성도 좀 알고 있고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될지, 어느 시기에 어떤 공부를 하면 될지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6월 평가원 정도 왔으면은 나는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라는 감이 좀 잡혔을 텐데, 고3 애들이 이번에 여러 가지 사안들로 인해서 많이 좀 나가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상 이제 보면은 이번 시험은 고3이 좀 어렵고 재수 학생들은 그래도 좀 방금 이제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선방한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이제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게 좀 재밌어요.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EBS 직접 연계 문항인데 거기에 오답률이거든요. 이게 29번 어법 40% 정도 나왔었고, 30번 어휘 35%, 매우 쉬웠던 문제가 되겠고, 빈칸 2문제, 그리고 밑에 삽입 문제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이제 70%의 오답률을 갖게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의 특징이 EBS 직접 연계 문항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프린트 잠깐 한번 펴보시면요, 6월 모의고사 크게 6이라고 써 있었던 그 부분의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봐보시면은 이거는 제 편지가 있는 거고, 다음 페이지를 한번 잠깐 봐보시면은 숫자로 보는 6월 모의고사 총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앞에 있는 게 오답률 탑5 중에 EBS 직접 연계 지문. 그러니까 오늘 이제 6월 평가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다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EBS에서 오답률 탑5 중에 3문제가 나왔다. 어떤 거를 시사할까요? EBS 공부를 많이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EBS 공부를 학생들이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답률이 좀 높았다.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뭐냐면 EBS 공부를 그냥 막연히 안 했냐, 그게 아니라 EBS 공부 중에, EBS 지문 중에서 이게 보니까 빈칸 이번에 풀이한 학생들은 알겠지만 31번, 32번 문제가 빈칸 문제인데 31번 문제는 인간이 풀만해요. 그 시간을 처음에 내가 이 지문을 봤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웬만큼 하면은 빈칸 31번 문제는 이해하면서 풀 수 있었을 거예요. EBS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근데 32번 문제는 이거는 EBS를 안 보고 들어갔다라고 쳤을 때 시간 안에 이해할 수가 없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말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시간 안에 풀이나 할 수 있었을지언정 약간 이제 애매한 상태로 들어갔다면 EBS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정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지문인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게 31번 문제하고 32번 문제 이렇게 좀 고난도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삽입 문제 얘까지 오답률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답률이 5위 안에 드는 세 문제. EBS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이투스 기준으로 오답률인데 EBS는 이게 70%가 넘어요. EBS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재밌게도 살짝 좀 낮아요. 등급대가. 그렇기 때문에 70% 정도 넣으면은 정말 고난도 문제라고 하거든요. 최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유형들이 돼 있고 탑 3가 직접 연계 문제들로 나와 있었다. 좀 찍으시나요? 수능 오답률 탑 5를 한번 봐보시면 자 이제는 어디로 좀 잠깐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수능 오답률 탑 5 문제는 항상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한 학생들은 특히 알 거예요. 작년에 어떤 문제를 내가 틀렸고 어떤 문제들 때문에 내가 영어가 좀 힘들었는지 보면서 빈칸, 뭐 순서 삽입, 빈칸, 삽입, 빈칸, 뭐 제목 문제 이거 살짝 좀 대입파악적인 문제인데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인데 전형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것 같고 이번에 6월 평가원에서도 전형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이제 일단은 살펴봤을 때 두 가지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EBS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전 고난도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이 두 가지 축을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어가 좀 소홀히 하잖아요. 근데 한번 잘 살펴보면은 영어만 소홀히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 소홀히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영어 얘기할 때 영어 절대평가니까 영어 소홀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뭐 수능 기준이나 아니면 이번에 본 모의고사라도 수학이나 국어는 1등급인데 영어만 3등급이다 이런 학생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영어 문제가 아니라고요. 3등급 나왔으면 영어도 3등급 나오는 거고 2등급 나왔으면 영어도 그냥 대충 그거랑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것 뿐이지 뭐 영어를 소홀히 해가지고 영어만 절대평가라고 해서 점수가 뚝 떨어졌다 뭐 1, 1, 4 이렇게 나온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수준에 맞는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앞에 있는 국어하고 수학하고 비슷한 점수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절대평가라서 그런 게 아니다. 절대평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학생들은 그 정도 점수가 나왔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평가원에서 평가원이 유형별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이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문제. 근데 이게 좀 뻔한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 31번은 평이한 난이도, 32번은 EBS 직접 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문의 난이도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지문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식으로 평소에 공부하셔야 된다? EBS라는 것을 그냥 겉핥기로는 공부하시면 안 된다. 겉핥기로 공부해도 되는 것들은 쉬운 지문들, 하지만 어려운 지문들 같은 경우에는 집요하게 좀 물고 넘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에는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감을 잡는 거죠. 학생들에게 EBS 직접 연계로 그냥 지문을 가져와가지고 문제만 변형시켰을 때 이제 애들이 너무 잘 푼다. 이제 애들이 너무 잘 푸니까 저도 사실은 32번 문제 그거 좀 애매했거든요. 난이도가 평가원 입장에서 너무 높게 잡으면은 좀 많이 나와요. 뒷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는 너무 난이도 조절을 못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EBS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EBS의 목적이 뭔가요? EBS의 애초에
사교육보단 공교육 쪽으로 애초에 조금 공평한 그 장에서 싸우게 하자. 그러면은 애초에 난이도 자체를 살짝 낮춰야 되는데 이제는 애들이 EBS 많이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 자체로 잡아가지고 문제를 고난이도로 만들어 버리자 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그렇게 나왔었고 이번에 좀 난이도가 높게 그 다음에 이제 삽입유형으로 좀 넘어가보면은 자 이거 한번 이거는 좀 볼만해요. 기존 학생들이 글의 내용에 의존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자 그러니까 이거는 학생들이 더 잘 이해를 할 텐데 삽입 문제를 시간을 주고 이번에도 어려웠던 문제 36번 문제 삽입 문제에서 첫 번째 나왔던 문제 시간 안에 이해가 되나요? 이건 이해하고 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아무리 잘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수능에서 또 얼마만큼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내용이 어려운 것들이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항상 어떤 식으로 좀 대비를 하셔야 되냐면 좀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의 문장 구조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앞뒤에 연결되는 근거들을 잡아낼 수 있었어야 된다. 또 이제 연계문항 38번 같은 경우는 비연계문항 39번보다 어렵게 나왔다. 또 마찬가지로 EBS 직전 명계인데 어려웠다 라는 특징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EBS를 볼 때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EBS를 이해가 안 되는 걸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를 삽입유형 문제는 누가 풀 수 있었을까요? EBS에서 특정 문장이 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연결되는지를 끝까지 물고 넘어졌던 애들 빼고는 다 그냥 내용적으로 가다가 나가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평소에 공부할 때 좀 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양을 좀 늘리려고 하지 말고 집요하게 끝까지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잡고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순서 유형도 마찬가지고요. 구조를 좀 잡았어야 좀 편하지 않을까. 자, 페이지 아까 이제 드렸던 분석본에서 3, 5, 7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그 종이를 하나만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EBS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항상 이제 강조하는 거는 혹시 EBS 지문이 몇 개 나오는지 아시나요? 수능에? 수능에 몇 개 정도? 그쵸.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에서도 7문항이 EBS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나옵니다. EBS에서 지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만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보기 전에 봐야 되는 EBS 교재,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전부 합치면 몇 지문인지 아나요? 몇 개 정도? 6, 700개. 근데 이것도 많잖아요. 850개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학생들이 7문제가 EBS에서 나왔는데 7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몇 개 정도에서 나왔을까요? 아직 수능 완성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500개에서 550 사이에 있는 것들에서 7개가 나온 거거든요. 자, 우리가 500개에서 550개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사, 어머님들. 역사에서 뭐 아니면 세계사에서 왕 이름이 550개면 그건 다 외울 수 있나요? 우리가 세계에 존재하는 과일 개수가 500개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거 외우는 건 쉬운가요? 그것도 어려운데 지문을 어떻게 다 보죠? 그래서 그게 좀 웃기더라고요.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기에는 편할 수 있겠지만 수업은 편하겠죠? 왜냐면 저는 교재를 편집할 필요도 없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그게 아닌 거죠. 왕 이름도 못 외우고 과일 이름도 500개만 못 외우는데 이거를 어떻게 체험해서 봤을 때 내가 기억이 날 거고,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전반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는데 그거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생각해보세요. 학생들 32번하고 삽입 문제를 내용 대략적으로 기억난다고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항상 저는 얘기해왔는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되냐면 주요한 지문들을 세세하게 봐야 된다.
주요한 지문들,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문제풀이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좀 전제를 깔고 이런 중요한 어떤 문제 변형으로 나올 것이냐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된다. 근데 그걸 학생이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수학, 영어, 수학, 국어 공부해야 되고 영어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있을 거고 기출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중요한 지문들을 선별해서 봤을 때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면서 저는 100개만 합니다. 100개. 그러니까 뭐 850개 중에 100개는 아니고 이 중에서 그러니까 3개의 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300지문 정도 다루는데 여기 한번 봐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나왔던 아까 그 지문들입니다. 그 문제들이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재에서 선별을 해도 충분히 유의미한 지문들을 선별해서 세부적으로 깊게 공부를 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EBS 공부할 때는 모든 거를 다 보자 라는 생각보단 그거는 욕심이에요. 이거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이해하겠지만 인강 봤을 때 어떤 욕심이 가장 커요? 인강 볼 때 완강의 욕심이 가장 커. 이해에 대한 욕심보다도 완강을 했으면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거는 실질적인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그냥 욕심을 채우는 거죠. 다 볼 필요가 없고 선별해서 중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참 제가 학생들이 영어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와가지고 현강 듣고 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숙제하고 그러면 숙제를 딱 주면은 숙제를 잘 안 해와요. 그러니까 안 해오다 보니까 제가 떠올리게 된 게 얘들을 숙제를 어떻게 주면 좋겠냐. 하루에 할 거를 정해주자. 하루에 할 거를 7문제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학생도 내가 이번 주에 49문제를 풀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에 7문제만 풀면 돼 라는 생각으로 일단 펜을 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준 이번에 그 먼슬리,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주일마다 나오는 자료인데 거기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여기 1번 선택지에 나와 있었던 부분이 very little 이라는 부분이 시험, 이거는 이제 6월 평가원이었고 시험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나왔었어요. 자, 이거는 뭐 지자랑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유의미한 지문들에서 내가 얼마만큼 집중을 해가지고 EBS를 볼 건지를 준비를 해놓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뭐 다음 부분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제 교재에서 이제 발췌를 해온 건데 애초에 지문을 심도 있게 파고들고 그게 문제에 반영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된다. 재수생들은 더 알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볼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되게 재밌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제가 삽입 여기에 나올 것이다. 근데 분명히 이거 순서 삽입 문제 푸는 학생들 기억날 텐데 삽입이 이 문장이 너무 어려웠어. 자,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특정 문장이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연결되는 근거가 애매할 땐 끝까지 잡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안에서 영어 실력도 높아지는 거고 문제가 나올 법한 부분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어려웠던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EBS 이해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은 풀기가 매우 어려웠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EBS에 대한 설명을 좀 마무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학생들하고 이제 어머님들께서 앞으로 EBS도 하나의 축으로 보고 이제 더 중요한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쨌든 EBS는 처리가 됐어. EBS는 그런 식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지금 6월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학생들이 자, 한번 잠깐만 물어봐야 되나요? 학생들 혹시 그 당일에 자기가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기해 본 사람? 그래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6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있지만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을 복귀하면 안 되겠죠. 6월 모의고사하고 9월 모의고사까지 봤을 때 내가 실전에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는지 그것을 복귀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실전에서. 왜냐면 학생들 알겠지만 문제를 풀이한 다음에 다음날 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다
다음 날만 돼도 기억이 안 나요. 언제까지 기억이 나냐면 내가 어쨌든 뭐 2번하고 3번 선택지 헷갈리다가 뭐 펜 굴려가지고 찍으려고 했는데 눈에 딱 띄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걔 때문에 맞췄다 라는 그런 사고가 5시간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면 국어는 어떻게 하죠? 8시부터 풀었는데 그건 모르겠고 영어는 우리가 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고 과정을. 영어는 어쨌든 뭐 1시에 봐가지고 3시 정도에 끝난다고 쳤을 때 집에 와가지고 다시 돌이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다음 날은 코도 가고 다음 날은 뭐 죄송드리니까 술을 한잔 해도 뭐 당일에는 앉아가지고 5시간 분석을 해야 된다. 내 사고가 어땠는지. 뭐를 다시 확인하려고? 이 실전적인 사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실전에서 내가 어떤 사고를 했는지. 자,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뭐 6월 모의고사는 다 갔으니까 모의고사는 지났으니까 다음부터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실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번부터 45번 문제까지입니다. 이게 좀 적으실 게 필요하시면은 뭐 교재 맨 앞이나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영어 문제 개수예요. 1번부터 45번까지인데 자, 일단 실전적으로 학생들이 이번 6월 모의고사에서 해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여기에 나오는 듣기 문항들 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까지는 듣기 맨 앞 페이지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맨 앞 페이지 문제. 뭐가 중요하냐? 듣기 자체는 이번에 뭐 문항 배열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짜증나게 했었을 텐데 그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듣기 할 때 뭐를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들을 풀 수 있죠. 자, 수능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 청담어학원, 청담어학원 다니셨을 거고, 그리고 뭐 이제 막 되게 영어 공부에 많이 치중을 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도 영어 공부 좀 하다가 왜 고등학교 되면은 점수가 훅 떨어지냐? 나는 이 정도로 공부를 했으면은 영어는 1등급인 줄 알았는데 이 말이 중요하죠. 영어는 1등급인 줄 알았는데 영어도 그 등급이더라. 그 등급은 좀 애매한 등급, 그렇죠? 우리가 바라지 않는 거. 공부를 아예 안 했으면은 뭐 안 받겠지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나오지 않는 한 3등급 정도의 그 점수. 왜 그게 나올까? 이게 영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어라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EBS 지문을 분석하고 내용 이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영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된 거냐면 수능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수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부터 45번이 수능이에요. 그러면 이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전략을 짤지, 실전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지 미리 전략을 짜놓는 게 수능에 대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까지 얘기했을 때 1번부터 12번까지 듣기가 중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1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1페이지에 있는 듣기를 풀 때 다른 문제를 풀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이거를 풀 때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 풀죠? 이게 나오면 됩니다. 25, 26, 27, 28. 어떤 문제들이냐면 그쵸, 실용문, 내용일치, 도표 이런 문제들이에요. 왜 그런 문제를 풀어야 되냐? 쉬워서가 아니야. 쉬워서가 아니라 그 지문들은 자, 이게 원래는 한 지문을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25, 26, 27, 28은 1번 선택지가 이 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만 알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듣기를 풀면서 풀 수 있겠죠. 듣기 풀면서 다른 문제 못 푸는 이유가 뭐죠? 듣기를 틀릴까봐 무서워서. 근데 얘는 뭐냐면 한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고 5분의 1 지문만 읽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풀어야 되냐면 이거는 2페이지에 있는 부분입니다. 13, 14, 15, 16 2페이지에 있는 듣기를 풀 때는 17, 18, 19, 20 푸는 거예요. 다시 14, 15, 16, 17까지 풀 때는 18, 19, 20번에 있는 거. 이거는 왜냐면 듣기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2페이지에 여기에 문제가 듣기가 있고 여기 바로 옆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문제 푸는 거예요. 난이도도 쉽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풀까요?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점.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항상 강조하는 지점인데 자, 여기 43, 44, 45 얘는 시간 남으면 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몇 문제가 풀리냐면 45문제 중에서 27문제가 풀려요. 그러면 이제 18문제만 풀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막 듣기 틀릴까봐 집중하고 있으면
28문제를 풀어야 돼요. 50분 동안. 50분 동안. 왜냐면 70분이 영어 시험이기 때문에 20분 듣기 하고 나면 50분 동안 18문제를 풀 거냐, 50분 동안 28문제를 풀 거냐, 이 싸움입니다. 상위권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상위권으로 올라가려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 전에 막 듣기 하면서 아둥바둥 아직까지도 문제풀이 하는 순서 안 잡혀있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수능을 내가 잘 보고 싶은 건가? 그것도 한번 다시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아득바득 아낄 수 있는 점수들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있지?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평가원의 지침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수능은 학생들 사고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합니다. 듣기 문제는 듣기 문제끼리 모아놨고, 내용일치는 내용일치끼리 모아놨어요. 쉬운 문제를 쉬운 문제끼리 모아놨고,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어려운 지문들은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지문들, 이 중에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 21, 22, 23, 24 무슨 문제죠? 대입학, 주제 제목 찾기 이런 거. 왜 31, 32, 33, 34 빈칸도 네 문제고 얘도 네 문제일까? 구조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물론 완전히 항상 100%는 아니지만 유형을 보게 되면 비슷해. 빈칸에 단어 하나 넣기, 밑줄 친 거 찾기, 사고가 비슷해요. 이렇게 묶이고, 이거 풀 때 특히 29번에 있는 어법적인 사고가 빠져있으면 빈칸을 풀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묶이는 거예요. 얘 일단 하면서 주제 잘 찾고 있니? 그거를 어법하고 합쳤을 때 어법적으로 빈칸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지 내가 파악할 수 있겠구나. 자, 이 말은 어쨌든 이제 수업에서 나눈 거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30번 문제하고 35번 문제, 이거 문제 아십니까? 어휘. 문장에 어울리지 않는 어휘, 이거는 문단에서 어울리지 않는 문장. 똑같은 문제죠. 다시, 전체 글에서 어울리지 않는 어휘, 전체 글에서 어울리지 않는 문장. 똑같은 문제다. 얘네들이 섞이면 36, 37, 38, 39라는 순서 삽입이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의 사고 순서대로 만든 거예요. 자기가 빈칸을 잘 틀리고 있으면 그러면 뭐를 다뤄야 될까? 뭐가 기본이 잘 써 있어야 될까요? 어법하고 대입 파악이 잘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순서 삽입을 매일 틀리고 있어. 그러면 어휘하고 문장에 해당되지 않는 문장, 그거 고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네요. 그래서 결국에 그런 수업을 이제 사실 이제 다음 커리에서 애들하고 이제 다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학생들, 그리고 여러분 어머님들께서 학생들이 이제 실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EBS가 직접 명기됐던 것도 매우 어려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중요한 지문들을 집요하게, 이게 핵심입니다. 아니면 그냥 다 날아가는 지문들이에요. 두 번째, 이제는 실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다. 실전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문제풀이 배열부터 한 다음에 내 사고가 어떤 문제에서 부족한지를 잡아내야 된다. 이 정도로 저는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존경하는 신영균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